오늘은 우리 다룰 제목이 마지막 바벨론이라 그런 제목인데요. 고대 역사를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역사에 어떤 큰 세력이 나타나서 세계를 주무르거나 세계를 다스리려 하는 어떤 세력을 바벨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제 함무라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그 왕조는 고대 바벨론에 속하고 주전 625년부터 539년까지 이어졌던 한 86년간 이어졌던 신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우리 교회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를 또 영적인 바벨론이라 이렇게 지칭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역사의 이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또 한 번 이 세상 전체를 한 손에 움켜쥐고 온 세계 모든 자유민들의 권리가 인권이 다 여지없이 묵살되면서 마구잡이로 아주 악마적인 그런 능력과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세력을 바벨론이라 혹은 짐승이라 혹은 또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무너지고 깨어지는 장면을 보고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종국사적 종말에 세상을 한 손에 틀어쥐고 온 그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 악을 자행할 정말 그 사탄의 대행자가 될 만한 그런 큰 세력, 그런 큰 나라, 그런 큰 바벨론, 그 마지막 바벨론은 도대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가, 어느 나라가 이제 그 악역을 맡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상상도 못하고 있고 아예 듣지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지금까지 돌아온 역사와 함께 미래도 좀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파수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그 역사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그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매우 작은 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여론을 만들거나 어떤 힘을 규합하거나 역전 반전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가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가 종국사적 종말로 치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나 이런 뭐 교양서적이나 신앙서적에서 드레피스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드레피스.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혹시 뭐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가 조금 그 어떤 면에 좀 편협한 데가 있어요. 그 편협이 무슨 편협이냐면은 구원하고 상관없으면은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구원에 직접 관계가 없으면은 그저 무관심한다든지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건너뛰거나 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한 단어도 빼지 말고 제대로 봐야 되겠고 성경만 봐서는 또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봐야만 역사도 보이고 이제 성경도 보이고 그래서 역사와 성경이 함께 보이면은 과거도 보이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가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가 그런 것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 시작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려 안 되고 우리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려고 하냐면은 19세기가 저물어 가고 20세기를 바라보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이제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 100년이 좀 더 됐어요. 한 10년, 20년 그때 있었던 한 작은 사건으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건 이름이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건데 이 드레피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1894년 지금 얼마 된 거죠? 113년, 110년 그해 9월 말입니다. 온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럽 전체를 12년 동안이나 그냥 펄펄 끓어 넘치게 했던 대사건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일로 시작한 거야. 이때 프랑스 주재에 독일 대사관에서 어떤 훔쳐 나왔다 하는 그 익명의 어떤 편지 한 장이 프랑스 참모본부의 정보부에 이게 입수가 되는 거예요. 메모 한 장입니다. 이게 메모 한 장이. 독일의 대사관이었고 무관이었던 스바르츠 코펜이라는 사람에게 가는 편지라는 건데, 프랑스의 육군의 기밀 사항을 독일에 넘겨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 먼저 간첩 문서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편지를 보통 명세서 이렇게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그 참모본부는 이 명세서를 만든 사람, 즉 이 스파이가 우리 참모본부 안에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만든 사람을 적어도 참모본부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가까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는 그 사건 초기부터 이미 그 조사 전체를 거르치게 될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언론 세계라든지 지성인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정말 맑은 지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싹 튼 것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프랑스가 자존심 어쩌고 했는데 이 사건이요, 온 프랑스 국민들이 12년 동안 일 아예 손 놓고 이 사건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고 하기 위해서 아예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 드레피스 사건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양 정도로도 반드시 알아야만 근현대사의 키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드레피스 사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가 하는 걸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 명세서 안에 기밀 그 사항이라는 것은 참모본부에서 극비리에 취해진 그 최신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독일로 내려가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참모본부가 그거 참 요 정도면 적합한 용의자다 하고 그냥 한 사람을 찝었는데 그는 참모본부에서 일하고 있던 알프레드 드레피스. 알프레드 놔두고 드레피스 그냥. 그 한마디라도 꼭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세계사의, 참, 어떤 기념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 군인 대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필체가 그 명세서, 그 간첩문서의
그 필체와 유사했다 하는 그 외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 알프레도 드레피스를 그렇게 이제 이중 간첩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죄해 나갔던 건데 더군다나 이제 알프레도 드레피스가 유대인 특유의 그 호기심 무슨 일이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가서 물어보고 누구처럼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 걸 꼭 여기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봐라 그때 그래 생각이 뭐 자꾸 파고들고 물어보더라니 하면서 그냥 덤태기를 전부 다 그냥 그 드레피스에 갖다 씌운 거야. 그래서 항상 그저 이것저것 물어보던 그런 참 사람이고 말이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 그 참모본부는 막 즉시로 그걸 스파이 혐의로만 몰아가지고 군사법원에 고소한 겁니다. 단지 그 글씨의 유사성 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글씨의 유사성만으로는 그를 간첩으로 몰기에 어떤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분리했던 참모본부가 그 사람은 이제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법적인 뭐 말도 안 짓도 그냥 서슴지 않고 이제 자행한 거야. 이것이 이제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이제 묵살했던 그런 대사건인데요. 그 명세서의 글씨와 드레피스의 글체에 대해서 여러 필적 감정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참모 본부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만 취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여전히 또 싹 다 없애버린 거야. 이 드레피스하고 글체가 똑같이 않다,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 이야기는 다 이제 배제하고 일치된다 하는 사람 쪽으로 그냥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드레피스의 그 육군 사관학교 시절에 그런 불리한 뭐 어떤 평가 자료 이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간첩으로 내몰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유태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의식이 갑자기 이제 그 유럽에서 싹 틀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도덕성 조사도 허위로 막 작성하고 드레피스는 전혀 상관없는 뭐 첩보 문서들을 전부 드레피스하고 막 관련이 있는 것처럼 다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드레피스를 소송할 때 드레피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비밀 자료를 판사들에게만 불법적으로 전달하고 변호사님 또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옛날 사에 지금도 100년 전 일이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유럽이니까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고 드러난 거야. 이런 그 사건이 1894년도 12월 이런 허위 조작 속에서 비밀 재판으로 치러진 군사 법정이 드레피스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선고하고 피고를 그저 종신 유배형과 공개적인 군에서 군적을 박탈하고 이렇게 막 끔찍한 그런 재판을 하고도 드레피스가 불법 전개자에서 한번 해명할 수 있는 소명 기회도 전혀 주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버렸어요. 드레피스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하고 자신의 뭐 결백을 아무리 주장하지만 그 비극적 음모 앞에서 한 개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력한지. 그 후에 드레피스는 아프리카의 기아나라는 나라예요. 기아나. 그 기아나 나라의 살퀴제도의 악마섬이라는 섬에다가 유배되었어요. 섬 이름이 디아블로스야. 디아블로스 섬, 악마섬, 악마의 섬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처음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아내가 나는 당신을 순결을 믿는다. 그 아내가 믿어주는 그 한마디라도 좀 위로가 되는데 끝내 이 프랑스 정부는 그 드레피스의 그 아내가 그 곁에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5년 동안 무고한 이제 그 유배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던 프랑스가 이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도 별 수가 없고 미국도 별 수가 없고 프랑스도 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는데 그 대표적 사건, 이건 이제 다른 것들은 언론이 그냥 갈아져가지고,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재현되는데 이거는 이제 온 언론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언론도 이제 두 쪽이 나가지고 힘알이 없는 언론 몇 개는 드레피스 편을 들고 좀 힘 있는 언론들은 막 그냥 유대인 유대인을 죽여라.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원칙은 대체로 보면 다수결이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이 다수가 멍청한 다수가 의로운 소수를 괴롭게 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그 대표적 사건이 예수님 사건 아닙니까? 미련하고 악한 멍청한 다수가 하나님을 정죄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좀 심도 있게 좀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이런 사건을 들었을 때 무슨 이런 게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또 공정하게 그야말로 공과 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 이 감정이나 그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참 빈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객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사물을 다루는 그런 그 사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민족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꽤 감정적이고 말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한 나라는 프랑스고 하나는 스페인이고 하나는 한국이야. 한국이 적어도 동메달은 땁니다. 최소. 말이 많은 말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정치학 박사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프랑스 사람들은요. 심심해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누가 시장 갔다 오는 거야. 하이 해가지고 이제 시장 갔다 오면 인사하면요. 그 인사 하나는 창에서 내려다보고 하는 창 쳐다보고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 그렇게 말이 많나. 그래서 프랑스에서 정치를 잘한다는 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민족 사이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조금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그것도 참 이른바 솔직히 우리 이야기인데 무식한 기독교인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이제 이 사회를 그냥 몰아간 건데 이 사람들은요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왜 우리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았냐?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1800년 전에 사람들이 죽었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못 박은 거 알지 않습니까? 전혀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메시아를 그저 못 박아 죽였다면서 이제 그냥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면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 밥 먹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야. 하여튼 유대인들은 밥을 이제 세 끼를 먹으면은 밥 먹을 때 보통 누워서 먹습니다. 그 눕는다는 게 뭐 그냥 베개 베고 눕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이쪽으로 펴고 이쪽 팔을 꼬이고 빵을 이렇게 비스듬히 정말 편안한 데서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 그러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 그날 하루에 일어섰던 일을 그날 다 소화하고 넘어갈 정도로 자녀들과 가족들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냥 누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저녁에 회당에 시나고게 랍비에게 가서 또 가서 공부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초등학교처럼 그 국민교육을 시작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미 국민교육 내지 의무교육처럼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고 머리도 좋을 뿐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거의 기본으로 5개국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살아보다 보면은 모든 힘과 돈이 다 유대인이고 쏠려나가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제 따로 제가 시간 내가지고
인류 역사에 각국에서 얼마나 그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었는가 하는 거 보면 이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내노라 하는 사람은 전부 유대인 피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이 공부를 하기 싫으면서 유대인 잘 되면 또 못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 이제 박해하고, 너무 어느 정도 박해라는 것은 떠돌이 나라가 없이 떠돌다 보면은 서러움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무지막지하게, 유럽에 있는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 박해하니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굼통한다는데, 힘이 없어 망정이지, 힘이 생기면 보복심리가 나오는 거죠.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바라볼 때는 하여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니면은 그건 완전히 가축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가축도 부정한 가축. 잡아먹지 못하나. 굽도 안 갈아줬고. 대세임비가 안 하니까. 가축은 가축인데 부정한 거야. 굽도 안 갈아줬고 대세임비가 안 하니까. 먹을 수 없는 고기고.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것도 얼굴에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또 나타나. 난 유대인들 똑똑하게 교만하니까.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그냥, 완전 감정적인 그런 사건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가 항상 전쟁을 해왔어요. 여러분, 유럽의 3대 자존심이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이거는 이거는요, 영원한 앙숙이라, 이거는 평화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보불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이제 프랑스하고 싸우는 건데, 이런 싸울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전투의 패배 후에 결국은 프로이센하고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강화조약에 배상금을 갖다 프랑스가 50억 프랑을 지불하고 알자스와 로렌 지방 북부 영토 양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민족 자글거리에 대해서 치면은 프랑스 국민의 자존심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때부터 딱 이제 치고 나면요, 그냥 졌다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보복을 하는 거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패전의 고백을 마시고 복수만을 노리고 있던 프랑스 사이에 민족주의가 서서히 이제 꿈틀기 시작해요,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라는 게 좋은 말일 속에 있지만 대체로 다 또 나쁜 쪽으로 갑니다. 민족주의가 되면은, 국수주의, 배타주의, 이렇게 가요. 그럼 바로 인종차별을 또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뿌리 깊은 인종차별인 반유태주의가 또 이제 거기서 싹트게 되는데, 반유태주의, 이것은 오랜 감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잘 버텨나오다가, 프로이센, 독일 쪽의 사람들에게 프랑스가 줘놓고는 분풀을 갖다 유대인이 하는 것도 이제,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린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저 화가 나니까 이제 유대인만 또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드레피스에게다 이제 감정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전부 그냥 드레피스 하나 갖다 몰아가지고, 이게 생사람 잡는 재판을 한 거야. 군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유대인을 차별화하고, 사회 전반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참모본부에서 드레피스를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들이 악명 높은 반유태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전쟁에 졌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덤태기를 유대인이 갖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적이고 웃기지 마 똑같아. 전부 아담의 자손 다 타락한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 살고 있어도 유대인들은 일단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극심한 그런 반유태주의 여론의 항의를 받게 되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하지. 하다 이제
사형에 처한다. 뭐 감옥 그 종신은 안 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여론이 들끓는데 그래 그런 기사들이 막 매일 신문에 막 염려 또 등장하니까 그때 그 언론인들 수준도 그래요. 반유태주의자들은 거짓말과 중상, 모략, 추잡한 선동,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막 몰고 가고 이런 맹목적인 인종차별 앞에서 그 한 유태인의 유죄 판결은요, 어쩌면 뭐 당연한지도 몰라. 근데 하필이면 그 이제 드레피스가 걸렸어, 그게. 결국 드레피스가 유죄인이 안 왔다면 결코 이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드레피스의 죄가 뭐냐? 유태인이다, 그밖에 없어. 아무 근거도 제도 없이 당한 건데 이런 그 불법 재판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항의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처음에 몇 사람 있었답니다. 몇 사람이. 그들은 피고의 그 종교가 기소에 유일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몇 사람들이 조그마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아주 그 진실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이게 목소리를 이제 내는 겁니다. 결국 종신형을 받은 그 드레피스는 아프리카 기아나에 있는 악마섬에서 홀로 외로이 이제 길고도 긴 시간을 이제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독방이라는 것이 그리 길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뭐 일주일, 한 달, 뭐, 석 달도 독방이 잘 안 가는데, 여러분, 독방에다가 깊이가 5m나 된다도 집어넣어가지고 한 5년간 지내보세요. 아무 나간다는 희망도 없이 차라리 뭐 죽어버리든지. 몇 번이나 죽음을 막 이렇게 삼키고 또 삼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이제 그러고 나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새로 취임한 그 조르주 피가로라고 하는 그 중령이 새파란 엽서라는 그런 파란 데서 새로운 첩보 사건을 이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새로운 정보부장이 우연히 드레피스 사건의 서류를 이래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 뜻밖에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모본부 장군들은 그 작은 애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한사코 드레피스 사건을 그대로 묻어버리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집요하게 추적하는 피가로 중령을 저거 위험한 인물이다 하고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피가로 중령은 서서히 참모본부의 이제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 이게 순 음모로 내가 고발해도 이게 에스트라지라는 사람이 한 건데 확실한 증거를 지어줘도 이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구나 하고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목숨도 위험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울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비밀을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 난 언젠가 이거 터뜨려야 된다. 이 사람이 당한 일이 제가 똑했거든요. 너무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내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런 거 정리하고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의 친구이면서 변호사인 르블루아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평소에 이제 관심이 많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에게 이 사실을 또 전하게 되고, 그러나 이 두 사람 만나가지고 드레피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증명하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1896년 11월 10일에 르마탱지라는 그 잡지사가 맹시에서 사본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필기체 필체가 그대로 있는 대로 신문에 올린 거예요, 이게. 맹시에서 그 필체를 활자로 찍지 않고 필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대로 카피해서 얹었단 말이에요. 이 신문을 본 독일 무관 슈바르츠 코펜, 이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맹세를 훔쳐갔기 때문에 사실 그 맹세를 본 적이 없었지만은 한문에 그 글씨가 자기하고 그 독일 무관하고 함께 내통되어 있는 이 에스트라지라는 이 사람이 자기 간첩 행위를 이제 그 드레피스에 뒤집어 씌운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 글씨 보니까 자기가 늘 내통하고 있는 프랑스 안에 자기가 그 심어놓은 그 에스트라지라는 이 간첩의 글씨가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신과 거래하는 사람은 뭐 이름을 들 수 없죠. 침묵을 탁 짓고 있었는데, 한편
에스트라지는 신문에 자기 글씨를 딱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겉보기는 그럴듯하게 장정을 하지만은 그는 사실 아주 뭐 간첩짓도 하고 무슨 가부를 꼬셔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치스러운 행하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드레피스는 하나의 희생양이죠. 참모본부 역시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에스트라지를 잘 아는 그 증권 브로커가 드레피스 형인 마티웨라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스트라지 소령의 글씨가 맹세에서 글씨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려주고는 그래서 그 형, 드레피스 형이 되는 마티웨는 곧바로 에스트라지를 고발해요. 고발한 당국은요, 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도 안 해버려요. 다 한통속인회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온 국민이 패가 갈라져가지고 12년 동안 싸웠다고. 신문이 나오면요, 평소에는 몇천 부밖에 안 나오는 게 막 20만 부씩 팔려나가는 거야. 온 국민이 전부 신문 보고 막 싸우고, 또 보고 또 싸우고, 또 날새면 또 뭐 가지고 싸울 것인가. 그 뭐 연속국 중에 연속공이야. 이 대사건이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난 건데, 대부분의 신문들은 또 참모본부를 싸고 돕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것은 군부나가 프랑스 전체를 파멸시킨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건 전부 다 유대인 조직이 음모를 꾸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또 몰아붙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의 위신과 사기를 떠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군대와 관청에서 일하는 유대인을 모조리 쫓아 이 땅에서 유대인만 싹 없애버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차가운 이성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맹목적인 인종차별주의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양심으로 동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지만은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수백 수천 명이 달려드는데 혼자서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은 재판을 공정히 하라 그런 말이 참 수도 없이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군사법원은 재판을 열어가지고 에스트라지에게 또 무죄를 선고합니다. 진짜 진범에다 무죄를 또 선고해요. 군사법정이. 그리고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 하면서 그 피가로 중령을 체포해버렸어요. 이름이 또, 그 나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갈수록 더 상이죠. 이때 참 전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 프랑스의 지성인이요, 프랑스의 양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에밀 졸라. 에밀 졸라대. 부르막sem한 사람이죠. 저렇게 졸라지, 에밀 졸라면 됩니다. 사람이 쓴 게 유명한 글이 나는 고발한다. 여기 뭐 유럽을 발칵 뒤집어보니까 온 세계 전체를 막 발칵 뒤집히겠다는 이 고발장이 나는 고발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나는 고발한다. 이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군사법원의 이 뒤집힌 판결은 여러 유럽 신문들의 비난을 받을 거 아니라 프랑스를 정반대로 대립된 두 파를 분열시키는데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 그러나 재심 요구파의 수와 힘은 아직도 초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레피스의 앞날은 아직도 깜깜합니다. 아직도 이야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때 유명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오도로 헤르철.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피를 타고난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지켜보다가 정말 참 나라가 없으면 서러워서 못 살겠구만 그래. 여기 처절하게 통감하고는 시온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도성,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제 이른바 시온주의 운동이 데오도 헤르첼, 다시 말하면 유대계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이 데오도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우리끼리 아무리 방송해도 우리 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 뭐 끝없이 돼버린다. 아니 이게 뭐 통절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막 온 그 유럽을 돌면서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 지성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른바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켜요. 고대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19세기 후반 동유럽, 중유럽에 시작했는데 여러 면에서 이것은 고대 예루살렘 중심부의 그 시온산 그 약속의 땅, 즉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대인과 유대 종교의 민족주의적인 염원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앞에도 이제 들어 16세기, 17세기, 뭐 18세기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서름을 돈만 많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땅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한다든지 해도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래. 정부랑 우리가 미워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지만요. 반국가는 안 됩니다. 반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꾸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반정부는 있을 수 있지만 반국가적인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게 이게 큰 집이죠. 이 집은 우리 나라라는 게 우리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데 가도 타향이야. 어디 가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만 있어도 안 되더란 거야. 그런 그 체험을, 한 1600~700년, AD 70년부터 흩어져 나가가지고, 아니면 BC 721년이나 586년, 이때 이제 흩어져 가가지고, 적어도 뭐, 2000몇백 년, 길게는 2000몇백 년, 짧게는 1700년, 800년, 이런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겪으니까, 이제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제 힘만 모으면은, 숫자도 있고 하니까, 힘만 모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온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한편 18세기의 말의 그 계몽운동은요, 유대인들이 그 서양의 세속 문화에 동화되도록 이렇게 유도했지만은 동유럽의 유대인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 동화되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확산에 대한 반발로서 호베베 시온, 호베베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이제 이 모임을 점점 결성하면서 유대 농민들 및 기술자 이런 사람들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누가 가겠다 그러면 막 여비도 해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 서로 힘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런 그 시오니즘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부여하는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그 유토피아적인 정치 소설을 유대인 국가 1896년에 쓰고요. 이 1896년에 드레피스 사건을 바로 목도한 번 직후에 쓴 거야. 그리고 오래된 그러면서 새로운 땅 이런 책도 쓰고 시오니즘을 촉진하는데 드레피스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지켜보던 헤르첼은 시온주의 태도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드디어 1897년에 헤르첼은 스위스 바젤에서 그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 시온주의 회의를 공식적으로 이제 개최해요. 그때에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나라를 세운다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 정도만 의논한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럽 땅에서 가톨릭과 기독교인들에게 서름 당한 것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딱 10배씩 갚아주자. 10배씩.
우리가 받은 고난에 10배씩은 갚아준다. 그러면서 의정서를 만들어서 의정서. 그걸 이른바 그 시온 의정서, 시온 의정서, 혹은 자이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그저 나라를 만든다는 그건 밖으로 내는 것이고요. 내면에는 이제 나라를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서럽게 만든 그 이방 나라 이 가축들을 싹 집어서 다 진멸하고 세계 전체를 유대인이 어떻게 다 정복할 것이냐 이런 이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설문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뭐 여러 언어로 발행되는 그런 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선전 활동을 하는데 1920세기로 들어와서 1905년도 러시아 혁명이 실패하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억압이 막 뒤따르자 러시아의 젊은 유대인들은요 선구적인 그런 그 이주자들로서 팔레스타인에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 이미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한 9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고요. 이 가운데 한 1만 3천 명에 이르는 이주자들이 그 43개의 유대인 정착 초도를 건설하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치적인 시오니즘이 다시 주창되었고 그 역할은 영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온주의자로서 C.A. 바이츠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죠. 바이츠만 박사 와이츠만이라고도 하고 바이츠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앤 소콜로라는 사람이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약속받는 이른바 벨푸어 선언이라고. 벨푸어 선언을 얻어낸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바이츠만이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온주의자들 팔레스타인의 도시 및 농촌에서 유대 정착촌을 이제 건설을 하고 유대인 자치 조직을 또 완성하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생활과 히브리식 문화생활, 레위기들 하는 거죠. 한가고 히브리어를 교육을 해요. 히브리어를 계속 강화합니다. 1925년 3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 수가 공식으로 10만 8천 명에 달하게 되고 1933년쯤 됐을 때 23만 8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시오니즘과 이걸 이제 지원하는 영국의 정책에 막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고 특히 1929년하고 1936년부터 39년에 아랍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은 아랍의 요구와 또 이 시오니스트 히브리인들 요구 이제 둘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조정하면서 이제 골몰 앓게 됩니다. 괜히 이제 그때 이제 그 독일이 이른바 삼비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 독일이 중동에다 힘을 넓힐 이런 이제 그 꿈을 키우고 있었고 또 영국은 삼시 정책이라 역시 또 이제 자기들 이만큼 또 우리 거다 하면서 세력이 충돌합니다. 아랍인들과 시온주의자들 사이에 자연히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처음에는 미국과 협의해왔더니 답이 없고 후에는 국제연합에 그냥 일임하고 막 손을 떼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7년도 10월 27일에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 및 유대 국가로 두 나라가 함께 살도록 그렇게 조처를 내립니다. 각각 분할할 것을 제안합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정식으로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데오돌 헤르츠리 드레피스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시작한 것이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1948년부터 49년에는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국제연합의 계례에 따라서 제공받은 땅보다 더 많은 부분을 빼앗아 또 차지하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건드는 거 더 커져, 이제. 아랍이 가서 괜히 쉽게 그리면 더 커진 거야. 지금 이 시간까지. 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레피스상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 하는 동안에 드레피스도 어떻게 있었느냐.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 이후에 50년 지난 후 또는 벨푸어 선언 이후 30년 만에
시오니즘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후 20여 년에 걸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시오니즘 조직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이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팍팍 밀어주고, 뭐 그 팔레스타인 가진 사람들은 똥똥으로 사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뭐 거지같이 못 살고, 유대인들은 뭐 그리 똑똑하니까, 그 자기들이 얼마나 감격한 땅, 많이 그런 사람은 2,787만 원 도는 것이고, 이제 그 민족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1,700년 만에 이제 돌아온 그런 식으로 자기 조상이 언제 떠났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밟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상 누군가가 여기 떠난 후로 몇 년 만에 우리가 이 땅을 밟았다. 우리 후손된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땅을 갖다가 흙이 없는 돌산에는요, 차를 가지고 흙을 실다 보고 과일나무를 심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랑하는 정성은요, 세계의 그 우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술 돌짝밭이고, 황무지고, 빈들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흙먼지고, 그런 땅인데, 그러나 마나 자기들은 이게 최고라는 거야.